그래서 이제 우리는 지금 자본주의도 경험해봤고 사회주의도 경험해가지고 자본주의의 장점과 사회주의의 단점을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주의 국가는 자본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고 자본주의 국가는 사회주의의 장점을 받아들이는 쪽으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뭐 스웨덴이라든지 이런 독일이라든지 유럽 같은 데서는 복지를 이제 자본주의를 하면서 복지를 강조해가지고 복지 자본주의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사회주의 국가는 중국 같은 나라는 사회주의가 시장 경제를 받아들여가지고 중국 특색의 사회주의를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이제 혼합된 그런 체제로 가고 있는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가령 복지 자본주의 그러면 그 자본주의의 가치관은 그대로 놓아주고 시스템만 고친다 이거예요. 응? 예를 들어서 뭐 의사가 이 어떤 환자를 대할 때 옛날 같으면 인술이라고 해가지고 그 저 환자를 위해서 자기가 그 참 희생과 봉사 정신으로 치유하는 것을 목표로 하지 않고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버는 것을 목표로 하면, 그러니까 황금 만능주의에 대한 그런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복지의 개념을 아무리 제도적으로 보완을 한다고 해도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사회가 바뀌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가령 뭐 한국이 3만 불 시대하고 3만 5천 불 시대하고 4만 불 시대하고 또 국가도 또 어떤 나라는 10,000불이고 어떤 나라는 5만 불이고 어떤 나라는 10만 불인데 경제 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행복 지수도 높아지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 자본의 축적과 발달이 인류의 행복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건 아니라. 그러면 10,000불 소득에서 3만 불이 됐는데 왜 한국인이 더 행복해지지 않느냐? 이게 물질적인 욕망은 무한한 겁니다. 한이 없어요. 내가 10억 있으면 좋다고 생각했는데 10억을 가지면 20억 갖고 싶고 20억 가지면 100억 갖고 싶은 것이 인간의 욕망이에요. 욕망은 무한한데 물질은 유한하다. 그러니까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노자가 말하는 지적, 만족할 줄 모르면 지적 상란이라고 하죠. 만족할 줄 알아야 거기에 즐거움이 있는 거지. 만족할 줄 모르면 아무리 가서 변호사가 수입이 높아지고 의사가 수입이 높아진다고 해서 그 수입에 따라서 행복도 지수가 같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이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그 자본주의에서 복지 제도를 증가시킨다 하더라도 행복 지수는 높아지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뭐 세계적인 석학들이 피터 드루커 같은 사람이나 또 그 클라우스 슈밥 같은 분은 자본주의의 전도사라고 할 만큼 그 자본주의의 아주 어떤 이론이나 이런 데 밝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이 이제 자본주의는 천진하다. 그래가지고 뭐 자본주의 4.0이라든지 이 자본주의의 어떤 변화를 시도하는 게 서구에서는 그저 시스템을 고치는 정도로 생각하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가치관의 변화를 생각하지 않고, 그러니까 새로운 모델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서구에서는 마르크스 이후에
자본주의를 대체할 그 대안으로서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냥 시스템을 고치자는 정도로 얘기를 했다. 저는 이제 이 홍익주의가 이 홍익주의의 이기 자본주의에 강조하는 자본주의에서 강조하는 그 사익이 그 자본주의적 개념을 가지고 있고 홍이 그 이익을 함께 나누자고 하는 홍이 사회주의가 강조하는 그런 공익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홍익 인간인데 이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있기 때문에 천사가 아닙니다. 그렇잖아요? 육체가 없으면 의식주가 필요가 없어. 육체가 있기 때문에 인간은 무소유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이 서구적인 그런 가치관으로 하면 이 소유의 그러니까 뭐 법정 스님은 무소유를 이야기하는데 무소유는 할 수가 없는데 그 소유를 무한정으로 하기를 원한다. 특히 농경 사회에서 자기 자손에까지 전해주고 말고. 그래서 이제 이 인간은 육체가 있어서 의식주를 필요로 하지만 인간은 양심이 있는 존재 아닙니까? 응? 양심이 있기 때문에 나눌 생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양심이 있다는 것은 뭘 보고 아느냐? 어린 아이가 우물가에 있다가 빠지려고 할 때 그 어린 아이를 건지려고 하는 그 마음을 내는 것은 강도나 도둑놈이나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이나 다 똑같이 그 어린 아이를 건질 마음이 누가 시켜서도 아니에요. 다 마음이 나오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은 기본적으로 그 마음이 무슨 어디서 배워서 그런 게 아니야. 배운 사람이나 못 배운 사람이나 어린아이가 우물가에서 빠지려고 하는 그걸 건지려고 하는 마음은 똑같이 다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걸 보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양심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도둑질 하더라도 자식들은 야, 너 어디 가서 도둑질 열심히 해와라. 그런 부모가 없잖아. 그러니까 수치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 수치심이 어디서 나와? 자기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양심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함께 나눌 수가 있는 거야. 양심이 없는 개돼지라면 나눌 수가 없어요. 개돼지를 나눕니까? 개가 이렇게 키워보면 평소에는 지들끼리 잘 놀다가 그 먹이가 있으면 그렇게 싸우잖아요. 나눌 줄 몰라. 인간은 그 나눌 수 있는 양심이다. 그래서 이 육체를 가진 인간으로서 의식주를 필요로 하는데 그 의식주를 막 무한대로 확장해가지고 자본주의는 그걸 무한대로 확장하고 금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양심을 가지고 그 욕심을 조절하라. 그것이 홍익인간의 세계입니다. 그 이론을 여기다가 전개를 해놨는데 이게 시작이죠. 그래서 제가 서론에도 썼습니다만 이 홍익주의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제 막 헛발을 내려가지고 새싹과 같다. 그래서 새싹을 잘 키워야 되는데 그거는 저 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우리 한민족이 모두 함께 이 새싹을 잘 키워서 거목으로 키워나가자.
그래서 한국이 먼저 저는 이 우리나라에서 이런 홍익주의 같은 것이 먼저 나오는 것도 다 이유가 있다고 봅니다. 가령 북한과 이 한국이 지금 이념적으로 이렇게 사회주의, 자본주의로 나눠져 있는데 세계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마지막으로 이렇게 참여하게 된 방법 있잖아요. 이 사상이 한국하고는 아무 관계없이 서구에서 나오는데 왜 한국에 와서 이러고 있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해답은 한국 민족이 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문제가 풀리면 세계의 문제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세계의 평화가 사실은 한반도의 평화로부터 시작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가령 우리는 자본주의를 하고 북한은 사회주의를 하는데 자본주의를 통일하려고 하면 김정은이가 하겠어요? 안 하지? 사회주의를 통일하려고 하면 한국에서 하겠습니까? 안 하죠? 그러나 자본주의, 사회주의 다 놔두고 우리 민족의 이념인 이 우리 국조의 건국 이념인 통일주의를 가지고 하자. 그거 못 만날 게 없잖아. 그래서 이제 이런 먼저 이 홍익주의를 바탕으로 한국의 그런 남북 통일도 하고 또 그래서 한국이 홍익주의를 바탕으로 모범적인 국가가 되고 그래서 세계의 모범적인 나라가 되어가지고 세계에서 장사를 하는 사람들은 한국에 가서 내 장사를 하고 싶다. 학생들은 한국에 가서 대학에 공부하고 싶다. 교수들은 한국에 가서 가르치고 싶다. 이렇게 한국을 세계의 모범적인 국가로 만들어서 그것을 이 세계적으로 확장시키며 이 홍익주의가 바로 세계를 지도하는 그런 중심 사상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뭐 K-팝이 세계를 어떻게 하면 세계 인류가 K-팝에 열광하고 있는데 어떤 시대를 바꾸고 운명을 바꾸는 것은 K-팝도 좋지만 사상이 인류를 바꾸고 세계를 바꾸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국이 진정으로 세계를 바꾸려면 앞으로 K-사상, 이런 홍익주의 같은 것이 제대로 잘 정립이 되어가지고 이게 세계로 나가서 세계 중심 국가, 세계 지도 국가가 돼야 된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네, 예.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굉장히 귀에 쏙 들어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그 중에서 이 우리가 홍익주의를 주장하기 위해서 좀 더 구체화된 어떤 내용을 만약에 구현을 한다고 한다면은 어떤 쪽에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구체적으로 앞으로 홍익경제학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은 이 노벨 경제학상을 앞으로 홍익경제학을 제대로 정립하는 노벨 경제학상을 받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건 서구에 없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경주의 최부잣집 같은 그런 것이 서구에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앞으로 정립해 나가야죠. 그리고 이 홍익주의가 왜 위대하냐면 지금 민주주의에서는 국민을 위한
이게 민주주의의 상징적인 그거 지금 얘기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거는 어떤 국가주의, 국민주의를 벗어나지 못해요. 공익주의는 인류에 의한, 인류를 위한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4,500년 전에 이런 것을 얘기했다는 것이 얼마나 위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주의를 넘어서 세계주의, 민족주의를 넘어서 인류주의, 이게 홍익인간, 홍익주의의 핵심입니다. 이게 이제 구체적인 것에 가서는 이거를 앞으로 체계화해야죠. 네. 그 홍익인간 하면 그 다음에 따라하는 건 이제 제세이라인데 거기하고 관련돼서 무슨 말씀은 뭐 표현은 됐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관련상을 지을 수 있는 건지 나눔 자체가 결국은 뭐 따져보면 제세이와의 기본 틀이 될 수 있는 이제 삼국유사에 보면 건국 이념은 홍익인간이고 한홍이 건국을 해가지고 제세이화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조금 더 방법론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을 다스리는 데 있어서 이치로 교화를 했다. 이화를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서구에서는 정치의 최고 이상을 법치로 합니다. 동양에서는 정치의 최고 이상을 덕치로 합니다. 덕. 그리고 덕치보다도 한 단계 위가 도치, 도로다. 덕은 도의 한 단계 아래거든요. 도덕이에요. 그래서 이화라는 말은 도치인데 치보다는 화가 더 좋은 말이에요. 치는 다스린다고 하는 것은 인유가 가해지는 제. 화라고 하는 것은 저절로 교화한다. 그래서 공익인간 세계를 만들기 위해서 어떤 정치를 해야 될 것이냐. 거기에 법치나 덕치보다도 도치, 이화를 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좋으신 발표 잘 들었는데요. 이제 홍익이라는 행동으로 이익을 공유하자는 그런 어떤 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저 전공이 유전학을 전공하는 것입니다. 인류 사회는 과연 이런 것이 가능할 것인가라는 걸 생각하고, 더구나 요새 AI가 떠오르는데 이러면 이 자체가 또 하나 우리 공익주의를 굉장히 어렵게 만드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주시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이제 사회주의에서는 계급 투쟁을 강조하잖아요. 자본주의에서는 생존 경쟁을 강조합니다. 근데 이제 공익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회가 물론 투쟁이나 경쟁을 통해서도 발전하지만 어떤 상생과 화해를 통해서도 발전하거든요. 그럼 경쟁과 투쟁을 통해서 발전하는 것도 역사 발전의 한 단면입니다. 근데 막스라는 사람은 투쟁의 입장에서, 결국 투쟁의 입장에서, 자본주의는 생존 경쟁의 입장에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신라 같은 나라는 1000년을 유지했는데 박씨, 석씨, 김씨가 서로 완전히 성도 다르고 그런데 막 이 어떤 피를 흘려가지고 정권을 찬탈하고 이러지 않고 서로 이게 주고받았거든요. 이쪽에서도 한번 하고 이런
말씀을 하고, 그러니까 그런 화해 상생의 관점에서도 역사 발전을 바라봐야 된다. 그런데 AI가 할 수 있는 것은 뭐 이 인간의 그 물질적인 면을 발전시키는 게 극단까지 간다고 봅니다. 기계 문명의 극단까지. 근데 기계가 할 수 없는 것이 바로 홍익인간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AI가 발달할수록 홍익인간 정신이 더 아마 부각될 것이다, 좀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AI가 해가지고 뭐 무인기 만들어서 사람 죽이고, 뭐 지금 그 AI가 아주 기여하는 면도 많아요. 챗 GPT인가? 그래서 뭐 사람이 몇 시간 며칠씩 해야 할 거를 한 시간에 해내고 말이죠. 어떤 질문을 하면 그냥 아예 제목만 주면 글까지 다 써줘요. 근데 이 정말 훌륭한 기계를 인류를 위한 기계로 만들기 위해서는 정말 인간의 그런 사랑에 바탕한 양심이 갖추어진 그런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이 되지 않고 도둑놈 심보를 가진 뭐 푸틴이나 뭐 이런 사람들, 네? 전쟁주의자, 히틀러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AI를 사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AI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우리의 이런 고인간 정신이 세계 인류를 위해서 더 기여할 것이다. 제가 그렇게 생각하고 왜 동조하기 때문에 질문을 드린 겁니다. 네. 진짜 AI가 하는 홍익주의라는 것이 거기에 같이 바탕을 해야 표현한 건데 그렇지 않게 발달하면 인류 사회가 망가질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예. 좀 부연 설명을 해도 되겠습니다. 네. 저는 참고적으로 AI를 연구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네. 그래서 그 AI가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AI하고 실제 AI하고는 많이 다릅니다. 맞습니다. 뭐가 다르냐? 우선 우리 관점에서 지금 AI는 기계적인, 기능적인 AI입니다. 인간적인 AI가 아니에요. 그래서 앞으로 AI 목표 지점이 이 뇌를 가진 AI로 지향하고 있어요. 그럼 그 뇌를 가진 AI는 또 여러 가지 지금 상황과 많이 다른 조건을 내세우거든요. 그래서 그 AI를 연구하는 사람들이 AI한테도 도덕성을 심자. 네. 근데 되게 지금 1세대 AI의 가장 치명적인 죄라면요, 이 선과 악을 구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학습을 시킬 적에 가장 최상의 방법을 요구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상의 방법에는 나쁜 방법이 포함되어 있어요. 사람을 그려보라 했지만 정상적인 사람도 그랬지만 팔이 세 개, 머리에 있는 수많은 유형들의 그 이상한 인간들을 그려냈거든요. 거기에는 그래서 보통 이제 거기서 조건을 단다. AI한테 이런 건 배제시켜라. 그러고 나서 보니까 훨씬 더 그런 면이 없어지고 우리가 원래대로 바랐던